자, 6강 우리 6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요, 우리 영감만의 독특한 구성 방식인 1라운드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었는데, 우리 1라운드에서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지난 시간은 우리 5강은 형용사에 대한 지식을 조금 넓히는 그런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명사에 대한 지식을 넓혀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오늘 명사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공부하는데요. 첫 번째 명사의 수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명사의 격, 세 번째가 대명사에 대한 것을 이렇게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느 때와는 조금 다르게, 우리 보통은 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A, B, C 공부를 하다가 마지막에 First Timers 코너에서 요약 정리를 한 다음에 강의가 마쳤죠. 강의를 마치게 되었죠. 그런데 오늘은 이 큰 세 가지 주제를 공부하기 때문에 명사의 수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시작해서 A, B, C 이렇게 나가다가 마지막에 First Timers 코너에서 요약 정리를 하고, 명사의 격에 대해서 또 A, B, C 시작을 하다가 요약 정리를 하고, 대명사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A, B, C 나가다가 마지막에 First Timers 코너에서 요약 정리를 또 하고 나면 이제 이걸로 오늘 강의가 맞춰지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명사의 수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영어의 명사 두 개를 적어놨어요. book, 책이죠. 그리고 bread, 빵이라는 명사 두 개를 적어놨는데, 우리가 이 book에 대해서는요, 뭐 한 개니, 두 개니, 세 개니, 여러 개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빵에 대해서는, 이 영어의 명사 bread에 대해서는 한 개니, 두 개니, 세 개니, 여러 개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영어의 명사는요, 이 책처럼 한 개, 두 개 셀 수 있다 해서 셀 수 있는 명사가 빵처럼 한 개니, 두 개니, 여러 개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다. 즉, 셀 수 없다 해서 셀 수 없는 명사 두 가지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영어의 명사라는 것은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 이렇게 책처럼 할 수 있는 명사와 빵처럼 할 수 없는 명사로 구분이 되는데요. 우리가 셀 수 있는 이라는 것을 영단어로 카운터블이 있어요. 카운터블. 그래서 그거의 첫 자를 따서 이렇게 셀 수 있는 명사를 C라고 약자로 표현하기도 하고, 셀 수 없는 것을 uncountable 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UC 또는 아니면 그냥 U만 쓸 때도 있고요. 이렇게 약자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았을 때 그 단어의 품사가 명사일 때 옆에 C가 표현되어 있는 건 그 명사는 이 북처럼 한 개, 두 개 이야기를 해도 된다라는 뜻이 되고요. 그 어떤 여러분이 사전 찾은 명사 옆에 UC나 U가 써 있다면 그 명사는 셀 수 없는 명사다. 즉, 빵처럼 한 개니, 두 개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어의 명사가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뉜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공부하게 될 이 명사의 수 개념이라는 것인데요. 이 명사의 수 개념은 국어에는 그리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보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영어의 명사를 만났을 때 그 명사를 딱 보고 셀 수 있는 명사니 셀 수 없는 명사니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통 우리 참고서들의 경우에 어떤 뭐 책이 나온다면 이 책이 왜 셀 수 없는지, 뭐 예를 들어 또 다른 머니 같은 것도 영어에서 못 세거든요. 머니가 나왔을 때 이 머니는 왜 세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참고서들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요, 그런 식의 설명 방식이 사실상 좀 비논리적이거나 좀 효율적이지는 못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가 그러한 설명법, 어떤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을 익혀봤자 어쩌면 그 빵과 돈에 대해서, 머니에 대해서는 좀 그게 적용이 될지 모르지만 이 수많은 명사에 대해서 그게 다 적용되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생각에는 어떤 그런 구분법들을 익히는 게 사실상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원어민들, 미국 사람들은 자기들의 언어의 명사를 보았을 때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어떻게 구분을 해낼까요? 그 사람들도 선생님 생각에 어떤 구분법, 그러니까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누는 일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언어라는 건 보통 잘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게 되잖아요. 실제 언어를 배울 때는.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언어를 배우다가 주변에 그 누구도 빵을 세는 걸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본인도 스스로 빵을 세본 적이 없게 되고, 누군가 빵을 세는 사람을 만나면 좀 낯설다, 뭐 이런 식의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지, 그들도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어떤 기준을 알고 있어 갖고 나누는 건 아니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럼 셀 수 있는 명사와 할 수 없는 명사를 어떻게 해야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생각에 사실상 암기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누군가가 나는 영어 명사의 수의 개념을 완전 정복했어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요, 이 영어의 모든 명사를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서 전부 다 암기를 했을 때에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작업이 얼마나 더 어려운 거냐면요,
또 하나의 명사가 완전히 얘는 항상 쓸 수 있게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명사가 이런 뜻일 때는 쓸 수 있기도 하고 또 이런 뜻일 때는 쓸 수 없기도 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영어 명사의 수개념을 완전 정복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은 거는요. 다량의 명사를 함께 외움으로써 우리가 쓸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함께 한번 그 구분을 많이 지어보자라는 그게 오늘 우리 학습의 목표라기보다는요. 선생님 암기보다는 뭐랄까 이렇게 영어의 명사는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셀 수 있을 땐 이런 점들 특성이 있고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이런 정도의 특성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 정리 있죠. 한 요 정도 뭐 이렇게 나뉘고 이런 건 이런 특징이 있고 이런 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 정리만 하는 정도에서 선생님이 오늘 강의의 목표를 한번 잡아볼까 해요. 자, 우선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전에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중에 그 구분하는 기준 중에 선생님 마음에 가장 드는 것이 있다면 그래도 그나마 가장 마음에 드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유형물들 있죠. 그런 것들은 대체로 셀 수 있는 쪽에 많이 속하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무형물들은 대체로 셀 수 없는 쪽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기는 많거든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 완벽하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 보시듯이 칠판에 적혀있는 이 모든 게 다 영어에 셀 수 있는 명사에 속하는 것들인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렇게 뭐랄까 보이나 거리나 북이나 오렌지처럼 유형물들만 셀 수 있는 명사에 포함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예외적으로 이렇게 플랜, 계획, 프라미스, 약속, 아우럴, 시간처럼 무형물임에도 불구하고 셀 수 있는 명사 쪽에 속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완벽한 건 아니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완벽하게 구분하기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구분하는 건 좀 어렵고 암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첫 번째로 셀 수 있는 명사들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다면요. 이 셀 수 있는 명사들은 여러분들이 문장에 사용하실 때 그 명사가 한 개 있는지 아니면 두 개 이상 여러 개 있는지를 문장에 나타내 주셔야 해요. 우리 숫자가 하나다라는 것을 좀 한자말로 단수라고 하고 두 개 이상 여러 개다라는 것을 한자말로 복수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걸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셀 수 있는 명사는 문장에 사용할 때 단수 명사로 사용할지 복수 명사로 사용할지를 결정한 뒤에 써줘야 한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암기하고 있는 이런 모든 명사가 다 단수 명사의 형태거든요. 그렇다면 선생님과 함께 복수 명사를 어떻게 만드는지만 공부해 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복수 명사를 만드실 때는요. 대체로 이 명사의 끝에다가 s를 붙여 놓으심으로써 이 복수 명사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냥 책 한 구석에다가 이것도 필기 한번 해보실까요? 명사의 뒤에 s를 붙이면 복수 명사가 되는데 이 복수 명사가 된다는 것은 즉 이 s라는 것이 한국말 글자의 들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만큼 필기해 보세요. 자, 그러면 데스크라는 게 해석했을 때 책상이라면 우리가 데스크스를 해석을 했을 때에는 책상들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데스크가 단수명사, 이 데스크스가 복수명사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s를 붙이는 규칙 변화를 할 때에는요. s를 붙이는 경우도 있지만 뭐 요런 좀 상황에 따라서 그 어떤 원래 명사의 끝 스펠링이 뭐 이렇거나 할 때는 우리가 es를 붙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사실 이렇게 뭐 es를 붙인다라는 얘기는 그냥 책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별도의 설명 없이 그냥 여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요. 이 규칙 변화보다도 여러분들이 불규칙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규칙 변화 같은 경우는 s만 보이면 그래 이거 복수명사가 되었구나 내가 글자로 해석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 이 불규칙하는 게 변화하는 것들은 s를 원래 단수명사에다가 s를 붙임으로써 복수명사를 만든 것이 아니고 임의로 그냥 뭐 불규칙적으로 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단어들을 보고 이게 복수명사라는 걸 알아보실 수 있으려면요 미리부터 꼼꼼하게 암기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좀 여기 있는 것들 관심 갖고 한번 암기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동그라미 1번에다가 여러분들도 별표 이렇게 쳐놓은 다음에 오늘 복습하실 때 꼭 이 중에 모르는 게 있으셨다면 다 암기하시고요. 선생님 현장에서 강의할 때 학생들이 칠드런을 모르는 학생들이 고등학생 이상인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일드의 복수형이잖아. 그러면 아 그래요? 뭐 그러는 경우도 봤는데 여러분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겠죠? 여러분 중에도 아마 그러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foot 같은 경우는 이게 발이잖아요. 발이 한쪽 발만 얘기할 때 이제 foot을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양쪽 발을 다 얘기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복수 명사인 feet를 사용하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tooth가 이잖아요. 이빨. 근데 이제 이 하나만 가리킬 때는 tooth,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을 가리키고자 한다면 이 teeth를 복수 명사로 사용해 주시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것들 암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또 선생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시고요. 동그라미 3번에도 별표를 하세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이 복수 명사를 만드는 대표적인 규칙으로서 명사 뒤에다가 s를 붙인다라고 알아놓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규칙이 우리에게 어떤 혼선을 줄 수 있는 상황도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예로서 일단 s 때문에 올 수 있는 그런 첫 번째 오해를 할 수 있는 경우로서, 우리가 원래 스페링상에 원래부터 s가 존재했던 건데 착각해서 이게 혹시 복수 때문에 s가 붙은 건 아닐까라고 우리를 오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인데요. 이제 이른바 s로 끝나기는 하지만 이게 단수명사임을 꼭 명심해야 한다라는 그 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 적혀 있는 이런 s들은요, 원래 스페링에 s가 포함된 것이지 복수명사를 만들려고 s를 넣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만났을 때 절대 복수명사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꼭 조심해 놓으세요. 자, 이렇게 피직스는 물리학이고 이코노믹스는 경제학인데,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필기해 보세요. 이만큼 한 다음에, 자, 과, 목, 명. 우리가 이 피직스나 이코노믹스 그리고 뭐 매스매틱스 이런 것처럼 과목명 중에 끝에 스페링이 s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원래 그런 거다, 이거 복수명사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다, 얘네들 전부 다 단수명사다, 꼭 주의해서 알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s 때문에 착각할 수 있는 두 번째 경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s가 붙어야만 복수명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경향이, 우리가 어떤 대표적인 규칙 때문에 그런 경향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s로 끝나지는 않지만 복수명사로 쓰이는 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 대표적인 게 people인데, people은 지금 여기 보면 끝에 s로 끝나고 있지 않죠. 하지만 이 people의 의미가요,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얘는 원래부터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기 때문에, 설사 이 끝에 s가 없지만 여러분들이 people를 만났을 때 이 단어가 의미는 사람들이며 복수명사라는 걸 꼭 알고 있으셔야 하니까 이 두 가지도 여러분들 아주 주의 깊게 알아놓으시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우리 1, 2, 3번에서 했던 것만큼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아두시면 좋긴 좋겠죠. 이 영어에서는요, 독특한 게 이렇게 짝으로 이루어진 물건들 있죠. 예를 들자면 왜 가위처럼 이 날이 두 개가 겹쳐 있다거나, 또 선생님도 지금 쓰고 있는데 안경처럼 이 안경 알이 두 개로 이루어진 어떤 물건이라든가, 또 바지처럼 우리 바지가 사람의 다리를 끼우는 구멍이 두 개죠. 이렇게 뭔가 짝으로 이루어진 물건은요, 설사 그 물건이 한 개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꼭 s를 붙인 복수형으로만 사용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안경을 말할 때는 글래스라고 그러면 틀리는 거고, 글래시스라고 말해줘야 안경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바지나 가위 같은 것들도 절대 s를 뺀 채로는 사용하지 않으니까 얘네들은 항상 복수명사로만 쓴다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이 글래시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es를 빼시게 되면 유리라는 뜻으로 변해버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5번에서는 뭘 알려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단수명사로 사용했을 때와 복수명사로 사용했을 때 뜻이 달라지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이 pain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 필기를 해보시면 pain이 단수일 때 뜻은요, 여러분들 많이 아시듯이 고통이란 뜻이에요. 고통. 하지만 이 pain이 pains가 되어서 복수명사로 쓰이게 되면은, 이때는 뜻이 pains가 되면 수고라든가 노력 이런 뜻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속담 중에 no pains, no gains라는 속담 아시죠? 그게 뭐 no gains라는 건 얻는 것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 앞에 나오는 no pains라는 게요, 고통 없이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거기 쓰인 게 no pain이 아니고 no pains죠. 즉 수고하지 않으면, 노력하지 않으면 이란 얘기지, 그게 무슨 고통을 겪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그런 속담이 아닌 거죠. 자, pain일 때는 고통이지만 pains가 되면 수고나 노력으로 뜻이 바뀐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 매너 같은 경우도요, 단수일 때 뜻이 있고 복수일 때 뜻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보통 뭐 매너가 좋다, 뭐 매너가 있다, 매너가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때 매너라는 게 예의범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영어에서는 그냥 매너라는 단수명사를 가지고 있는 뜻이 방식이에요, 방식. 그리고 우리가 맨날 사용하는 것처럼 이 예의범절을 가리키려면요, 원래는 정식으로는 실제 영어에서는 manners라는 복수명사로 사용해야 그때의 뜻이
예의 범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이렇게 필기해 놓으신 다음에 단수일 때와 복수일 때와 뜻이 달라지는 그런 명사도 있구나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방금 공부한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서 한번 독해 연습을 해보죠. 자, 여러분들도 엑서사이즈 1번을 보신 다음에 자, 여러분 일단 우리 독해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 하나 여러분들이 사전 정보를 좀 드리고 싶다면 우리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요. 이 동사 자리에 우리가 동사의 원형을 그 어떤 기호로 R이라고 표시하는데 여러분들 동사 원형이 이 주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그냥 나온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이 동사 원형 다음에 S가 붙어갖고 나온 이 R 다음에 S가 붙어가지고 나온 경우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R이거나 RS의 형태라면 해석을 하실 때 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이 동사를 만났을 때 동사 원형 뒤에 ed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럴 때는 해석을 뭐뭐 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런 동사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굉장히 자세하게 공부를 할 건데 아직 우리가 그걸 배우기 전이니까 이 독해 연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요만큼만 살짝 필기해 놓으시고 이거 적용해서 오늘 독해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saved가 나왔네요. ed가 붙어 있으니까 했다라고 하면 되겠죠. 우리 save가 원래 구하다예요. 그러면 ed가 붙었으니까 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는 구했다. 많은 목숨들을 우리 아까 공부할 때 이 라이브즈라는 게 life라는 단수명사를 복수명사로 만들게 되면 라이브즈로 바뀐다는 거 아까 공부했죠. 여러분들 아직 뭐랄까 암기를 안 하신 상태라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습을 하고 나면 알아보실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라이브즈가 이제 그래서 지금 목숨들이란 뜻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그 s를 붙여 놓았을 경우에 이제 복수명사가 되었을 경우에 그 s가 한국말 들자에 해당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드렸는데 여러분 실제로 한국의 명사는 영어의 명사에 비해서는 이 수적인 개념이 그렇게 뭐 발달해 있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개념 정리를 위해서 그 명사 뒤에 붙어있는 s가 한국말로서 들자에 해당하는 걸 알아두는 건 뭐 의미가 있지만 실제로 해석을 하다 보면 오히려 그걸 맨날 들이라는 걸 해석을 해주는 게 더 거추장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바로 우리말에는 이 숫자 개념이 별로 발달해 있지 않아서 그런 건데 여러분들 딱 보셨을 때 이게 life가 아니고 live인 걸로 봐서 이 사람이 여러 목숨을 구했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시면 되고요. 해석을 할 때에는 굳이 목숨들이라고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는 구했다 많은 목숨을 이렇게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자, 브러쉬 선생님이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때 원형이 그대로 나온다면 그냥 뭐뭐 한다라고 해석을 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브러쉬가 닦다예요. 그러니까 한다 스타일로 해석을 하면 나는 닦는다. 그 다음에 나의 일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times a day. 여러분 여기다가도 선생님이 필기 조금 해드릴게요. 영어에서 once가 한 번이란 얘기고 twice가 두 번이란 얘기고요. 이 세 번 이상부터는 times를 붙여요. 3 times, 4 times 이런 식으로 붙이고 자, 이러한 몇 번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중간에 어가 있고 그 뒤에는 day만 있는 게 아니고 뭐 week도 괜찮고 뭐 month도 괜찮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요. 자, a day는 하루에 라는 얘기고 a week는 일주일에 라는 얘기고 a month는 한 달에 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몇 번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3 times a day 라는 얘기는 하루에 3번이란 얘기고 만약에 twice a week 라는 얘기는 일주일에 2번이란 얘기가 되고 once a month는 한 달에 한 번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 요거 필기해 놓으시고 이런 거 만나면 이게 바로 영어에서 횟수를 표현하는 방법이구나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보시면요. 자, 여기 this가 사용됐죠?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이 사람이 일을 지금 this는 복수명사니까 이 사람이 일을 한 개만 닦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을 여러 개를 닦는다는 얘기겠죠? 그죠? 자, 보통 우리가 일을 한 개만 닦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갖고 만약에 실수로 여기다 여러분이요 I brush my tooth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가 한 개밖에 없다거나 아니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하나만 닦는다거나 뭐 그런 식의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를 여러 개 닦을 때에는 반드시 복수명사인
this를 사용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하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꼭 this라고 해서 이빨들이라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우리말에 어떤 그런 수적인 개념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해석할 때는 들자를 꼭 붙이지 않으셔도 괜찮다. 단지 이렇게 인식을 하실 때에만 아, 이게 복수명사니까 여러 개를 의미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만 한 번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을 같이 해석해 보면요, 이 스텝 온이라는 거는 뭐 수거예요. 스텝 온은 수거인데 밟다, 뭔가를 밟다라는 얘기가 되어서요. 지금 또 ed가 붙었으니까 했다라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녀는 스텝 온 밟았다. my foot, 나의 발을. 이때에는 나의 발 몇 개를 밟은 걸까요? 지금 feet라는 복수명사가 아니고 foot라는 단수명사니까 나의 발 하나를 밟았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다음에 여기는 나쁜 소식은 트래블즈, 뭐 여행한다, 퍼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빠르게 퍼진다, 트래블즈 페스트는 이제 빠르게 퍼진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그 지금 지웠는데 R이거나 RS면 뭐뭐 한다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트래블즈 다음에 S가 붙어 있는 거니까 여행한다 또는 뭐 퍼진다 이런 식으로 그런 느낌이 나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장은 이 동사인 인조이 앞뒤에서 이렇게 딱 끊어본 다음에 많은 외국 사람들, 이거 퀴풀이지만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은 즐긴다, 한국 음식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 my pants, 내 바지 얘기하는 거죠. 내 바지 하나, 내 바지가 loose, 느슨한 해가지고 우리 비동사랑 loose라는 느슨한이랑 형용사랑 만나면 느슨하다가 되니까 나의 바지는 느슨하다, 뭐 헐겁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have라는 동사 앞뒤에서 끊어본 다음에 어떤 어린이들, 어떤 아이들은 가지고 있다. 좋은 예의범절을 하시면 돼요. 이때에도 이게 자칫 s를 빼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좋은 방식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예의범절을 잘 갖춘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실 때에는 이렇게 항상 s를 써놔야지만, 아까 우리 왜 이 페인이나 매너 같은 경우는 단수일 때랑 복수일 때랑 뜻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공부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예의범절을 가리키고 싶으시면 이 매너를 지으라고 써야 된다는 것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셀 수 있는 명사에 대한 걸 공부를 했으니까 셀 수 없는 명사에는 어떠한 규칙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러 갑시다. 셀 수 없는 명사 쪽에는요, 대체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물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선생님이 뭐 이런 유형, 무형의 기준이 완벽한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도 이렇게 눈에 보이지만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는 이러한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명사와 셀 수 없는 명사를 구분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먼저 꼭 암기해 놓아야 할 것이 있다면 선생님은 이거를 추천을 해요. 이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인데, 이제 이러한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혹시 셀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면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그래서 셀 수 있다 생각하게 되지만 실제로 영어 쪽에서 셀 수 없는 쪽에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내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혼동한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대체로 시험 문제가 나올 땐 이런 명사들 쪽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을 하려고 할 때 뭐 지금은 아직 뭐 처음이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암기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선생님이 일단 자,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해보세요. 돈, 빵, 음료수. 돈에 해당하는 머니, 빵에 해당하는 브레드, 그 다음에 각종 음료수류들은 이 영어에서 셀 수 없는 명사에 속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고, 이 셀 수 없는 명사들에서 꼭 지켜야 될 규칙은요, 이러한 명사들은 셀 수가 없잖아요. 뭐 한 개니, 두 개니, 여러 개니 이런 말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은 뭐 다시 말하면 단수, 복수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명사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때는 우리가 조금 뒤에 공부하겠지만 영어에 뭐 어나 언 같은 단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관사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어나 언은 오로지 단수명사에만 허락이 된 단어이고, 그 다음에 s를 붙인다는 것은 우리가 복수명사를 만들 때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셀 수 없는 명사들을 사용할 때에 어나 언을 붙이거나 s를 붙이는 등의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 놓는 것, 이것이 바로 셀 수 없는 명사 쪽에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셀 수 없는 명사들도요,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면 셀 수 있게 되긴 있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스크처럼, 자, 여기서 오더라는 건 주문했다는 얘기죠. 그들은 주문했는데 데스크처럼 셀 수 있는 명사라면
그냥 숫자 4만 앞에 붙이고 여러 개니까 S를 붙여서 4 desks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뭐 4개의 책상을 주문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4개라는 그런 개수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커피 같은 지금 음료수 같은 경우는 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단위나 아니면 그 액체를 담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몇 개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커피가 한 잔 있다면 cup of를 쓰신다거나 지금 나온 것처럼 4잔일 때는 4 cups of 이런 식을 어떤 그런 용기 같은 거를 이 커피 앞에 붙여줌으로써 이 커피를 이제 몇 개인지 뭐 몇 잔인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가 한정사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 뭐 한정사라는 이런 문법적인 명칭까지는 안 알아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는 이런 한정사라는 용어는 몰랐어요. 그런 뭐 최근에 선생님 영어를 연구하면서 알게 된 건데 선생님이 한정사라는 얘기를 왜 꺼냈냐면 자, 한정사는요 영어에서 형용사의 부분집합이에요. 형용사라는 것이 있을 때 그거에 이제 부분집합에 해당하는데 한정사는 형용사의 일부란 얘기겠죠? 자, 그리고 한정사에 해당하는 단어들은요, 요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쉽게 외우시려면, 선생님이 뭐, 요걸 생각해 보세요. 자, 어랑, 디스랑 썸만 먼저 외울까요? 그 다음에 소유격과 함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외워보세요. 우리 어디 있냐고 물어볼 때 좀 이렇게 애교 섞인 목소리면 어디썸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소유격 어디썸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한정사에 해당하는 것들은 소유격에 해당하는 일단 뭐 나의, 너의 그러한 my나 your 같은 것들이 한정사에 속하고 그 다음에 this, some이니까 와 this와 some이 한정사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먼저를 암기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가 만약에 한정사에 속하면 당연히 on도 속하고 성격이 비슷한 더도 속한다는 건 쉽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this가 속하면 당연히 that도 속하겠지. 그리고 this가 속하면 뭐 this의 복수인 뭐 these도 속할 것이고 that이 속하면 that의 복수인 뭐 those도 속하겠지. 그 다음에 some이 속하면 any도 속하고 no도 속하고 하는 건 어쩌면 좀 우리가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당연한 얘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한정사들을 암기하신 다음에요. 자, 여러분들 한정사라는 것이 형용사의 일부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처럼 명사 앞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중에서 뭐 소유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some, any, no 같은 것들에 대한 사용법은 앞으로 이제 독해를 해 나가거나 또 문법을 계속 공부해 나가면서 차츰차츰 알려드리기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어와 on과 더에 관해서는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를 같이 해볼 거고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한 이 정도만 함께 해볼게요. 여러분들 명사 앞에 this가 있던 these가 있던 간요. 이때 명사 앞에 발견되는 this나 this는 여러분들 해석을 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는 해석을 이라고 하시면 되고 또 명사 앞에서 대시나 도우즈를 만나시면요. 저라고 하시면 돼요. 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데스크가 있고 this 데스크 이렇게 있으면 이 책상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만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게 있다면 이 한정사에 속하는 것들은요. 명사 앞에 사용될 때 이들 중에서 그 어느 것도 같이 사용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명사 앞에 여러분들이 소유격도 쓰고 싶고 어도 쓰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가지는 함께 사용하면 틀린 게 돼요. 미국 사람들이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 명사 앞에 나와 있게 되면 어색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색함을 느낄 수가 없으니까 암기적으로라도 외워놔야 되겠죠. 그래서 명사 앞에 한정사들을 사용할 때에는 이 중에 어느 것도 함께 사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조금 전에 선생님이 이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공부하겠다고 했던 어나 더에 대해서 이제 관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형용사라는 것이 있고 그거의 부분집합으로서 한정사가 있는데 그 한정사라는 거 안에 우리 아까 관사가 포함된다는 거 공부하고 왔죠? 자, 여러분 이 관사라는 건요 엄밀히 말하면 한국어에는 없는 단어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명작을 하거나 할 때에 이 관사를 쓸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선생님이 확실히 잘 모르고 또 영어를 완전히 전공한 그 박사님들이나 아니면 이 영문과 교수님들 같은 경우도요. 심지어는 이 영작을 할 때에 지금 이 상황에서 어를 쓸까 말까, 더를 쓸까 말까 이런 거를 결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참고서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언제는 사용해야 되고 언제는 사용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세하게 다루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암기사항들, 이때는 써라, 이때는 쓰지 말아라는 것들을 많이 다뤄놓는데요.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어떤 학습 부담이 느껴지는 일이라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 우리 영감 강의에서는 그런 것들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어떤 필수적인 개념만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암기는 여러분들이 이제 영감을 다 마치시고 정 궁금하시면 다른 책들에 이미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책들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실 것을 이렇게 권유해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어떤 대표적인 개념들, 요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먼저 이 언어를 먼저 공부해 봅시다. 이 언어원이 그래도 한국말과 유사한 게 있다면 한 정도를 보시면 돼요. 숫자 1을 얘기하는 거죠. 한 개. 이게 숫자 1이라는 한 개를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대체로 단수명사 앞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북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 북 앞에 숫자 1을 써주는 것과 비슷하게 어를 써줌으로써 한 책 이런 식으로 나타내실 수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books처럼 책들이라는 복수명사가 있을 때는 그 앞에다가 일자를 써놓는 자체가 이상하겠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쓰는 건 맞지만 이렇게 쓰는 건 이상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나어는 우리말 한 정도에 해당하며 단수명사 앞에만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이 언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한 책이라고만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뭐 이 책 이렇게 말씀하고 싶을 때도 있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나의 책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으시겠죠. 우리 바로 이전 페이지에서 소유격 어디썸이라는 것은 한정사에 속하는데 그것끼리는 함께 쓸 수 없다는 거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의 책 또는 이 책 이런 말들을 하고 싶으실 때에는 this a book 이라던가 my a book 이라고는 쓰시면 안 되겠어요. 차라리 이때에는 이 책, 나의 책 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이 같은 한정사에 속하는 것들을 함께 쓸 수 없으므로 차라리 어자는 쓰지 마셔야 돼요. 그래야 이 책, 나의 책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단수명사 앞에는 그것이 한 개임을 말해주는 어가 대체로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정사들을 쓰고자 할 때는 어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여러분이 어나 언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건 알게 되신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더는요 우리말 그와 가장 유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를 만나게 되면 그냥 그 정도로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 더자는 명사의 수 개념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book 같은 단수명사 앞에도 더를 써주실 수가 있고 books 같은 복수명사 앞에도 더를 사용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셀 수 없는 명사 앞에도 더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더자는 명사의 수 개념과는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 어나 언과는 좀 차이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참고서들에서 이 더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자 할 때 뭐 이런 경우는 더를 쓰면 안 되고 이런 경우는 더를 써야 되고 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에 이 더를 쓸 수 없다는 것도요 특정한 다른 어떤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이 명사의 수적인 개념과는 상관은 없는 거다. 수적인 개념 때문에 못 쓰는 게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저 여러분께 그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북과 더 북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여러분 이 어라는 것이 숫자 1에 해당하는 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 어라는 것이 그 정도의 가치만 있는 건 사실상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숫자 1에 해당하는 한이 없더라도 이 북이 북수가 아닌 이상 단수명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렇다면 책이 한 권 있다는 걸 당연히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은 단순히 어가 1밖에 가치가 없는 거라면 이걸 보고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 얘가 괜히 나온 거니까 좀 어찌 보면 불필요한 존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얘가 단순히 숫자 1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명사 앞에 어자가 붙어있게 되면요. 이 명사가 조금 불특정한 명사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어의 어나 언이 우리말 숫자 1과 완전히 같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없는 게 되겠죠. 반면에 이 북 같은 단어 앞에 여러분들이 더자를 붙여 놓으시게 되면요 뭔가 좀 특정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 친구랑 전화통화를 하는 중에 친구가 선생님한테 너 뭐해? 이렇게 물어봤을 때 I am reading a book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I am reading the book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굉장히 다른 느낌이 형성이 되는데 이 a book 선생님이 a book이라고 얘기를 하게 될 때에는 이 책이 상당히 불특정한 책이란 얘기예요. 즉 선생님 생각에 그 선생님 친구 입장에선 이 책이 뭔지 모를 거야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냥 나는 북을 읽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선생님 친구도 이 책을 뭔지 알 것 같아. 우리 사이에 이 책은
그냥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특정한 책이야.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 우리가 만나서 나는 뭐 예를 들어 어떤 책을 읽을 거란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우리 사이에 특정한 책이 되지 않겠어요? 이럴 때에는 I am reading the book 하면 친구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까 낮에 말했던 그 책을 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어와 더가 주는 좀 특정한 느낌, 불특정한 느낌을 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비교해 보고자 한다면요. 우리 2번부터 볼까요? My sister is a lawyer라고 하는 경우랑 그것 때 My sister is the lawyer라고 하는 경우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 앞에처럼 a lawyer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불특정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그 나의 sister는 lawyer다 라는 얘기는 그냥 굉장히 불특정한 얘기니까 그냥 직업이 변호사다 이 정도의 얘기가 될 거고, My sister is the lawyer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이 지금 뭐 어떤 사건을 해결한 어떤 변호사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있을 때 딱 나와가지고 나의 시스터가 그 변호사야 이런 식으로 특정한 변호사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더 로이어라는 말을 사용해 줌으로써 특정한 분위기를 이렇게 풍겨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어떠한 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글에서도 그렇고 여러분이 말을 하실 때도 그렇고 어떤 명사를 처음 여러분들이 소개할 때는 대체로 더보다는 언을 붙여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사과를 먹었는데 그 사과가 맛있었어, 뭐 달콤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에는 처음에는 I ate an apple 이라고 해서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뭐 사과를 먹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과, 그 말 도중에 사과를 두 번째로 언급하게 될 때에는 이미 이제 첫 번째 한번 소개했기 때문에 특정한 사과가 돼버렸죠. 그래서 그 두 번째부터는 그 사과라고 해서 사과 하나를 먹었는데 그 사과가 달콤하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어나 더 같은 관사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명사의 수와 관련된 요약 정리를 해보는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여러분과 오늘 크게 이 명사의 수 개념과 그리고 마지막에 그 관사까지 조금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명사의 수 개념이던 관사에 대한 이야기던 명사의 수 개념도 한국에서는 그렇게 발달한 것이 아니고 관사라는 것도 한국 어휘에는 엄밀히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단어를 아주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그렇다 보니 이것들을 좀 뭐 자세히 공부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들은 셀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셀 수 없다라든가 아니면 이런 경우에 관사를 쓴다 만다 따위를 암기하려면 암기 부담이 굉장히 큰 단원이다. 사실상 그래가지고 다른 참고서에서는 이 암기할 사항들을 이만큼 많이 적어놓는 편인데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이 어떤 학습 부담이 될까봐 정 외우고 싶으시다면 우리 영감을 다 공부한 다음에 영감 정도는 다 알아 이런 생각이 드신 다음에 나중에 다른 책을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 선생님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요점 정리, 개념 정리만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자, 봅시다. 이 명사라는 것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영어에서 수 개념이라는 것이 일단 셀 수 있는 것과 셀 수 없는 것으로 나뉘는데, 셀 수 있는 것은 단수 복수를 구분해서 써야 하고 셀 수 없는 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분 자체가 없다. 그렇다 보니 여러분들이 셀 수 없는 명사를 사용할 때에는 단수에만 허락되는 어나 언, 그 다음에 복수에만 허락되는 이런 s 따위를 붙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그 다음에 이 단수 명사의 특징은 뭐 다른 한정사 같은 것들, 예를 들어 뭐 this나 my 같은 것들이 없다면 단수명사 앞에 대체로 어나 언 같은 게 붙어있기 마련이다. 이런 거 알아놓으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복수명사에 관해서 하나 알아놓으실 게 있다면 선생님이 예를 들어 뭐 people이나 economics 이런 것들, 그리고 불규칙 변화를 하는 주의할 점들 말씀드렸죠. 이런 주의할 점들을 제외하자면 복수명사는 대체로 s를 끝난다. 여러분 이 정도 알아놓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이제 암기할 것들은 많이 소개 안 해드린 편인데, 선생님이 오늘 공부하면서 별표를 3번 쳐드렸을 거예요. 복수명사 만들기 할 때 주의할 점에서 별표 2번 쳐드렸고, 셀 수 없는 쪽에서 눈에 보이지만 셀 수 없으니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서 별표를 한번 쳐드렸는데, 자, 여러분들 이 요약정리 공부하시면서 그 별표 쳤던 것들까지 정도만 암기해 보는 거, 이게 오늘 우리 명사의 수에 관련된 복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석하는 법도 조금 공부를 했었는데, s가 붙으면 우리말 들 정도에 해당하고 어나 언이 붙으면 우리말 한, 그 다음에 더가 붙으면 우리말 그 정도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명사의 수 개념이라는 게 국어에는 그리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들을 매번 붙이다 보면 좀 거추장스러울 때가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를 닦는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이빨 들을 닦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을 하셔서 이 들자를 살려주는 게 좋을지 아닐지를 판단해서 어색하다면 굳이 s를 들로 해석하지 않아도 상관없으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이 어나 언이나 더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말에서 유사한 게 한이나 그 정도지만
완벽하게 똑같은 건 아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한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게 꼭 단지 숫자 1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어떤 불특정한 느낌을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로 보자면 이런 어나 어니 우리말 한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굳이 해석하시는 과정에서 지금 한이라든가 그라는 말을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굳이 어나 어니나 더 같은 단어는 해석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런 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을 하시다 보면 이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이 명사의 수에 관련된 공부를 모두 마쳤고요. 이 두 번째로 명사의 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명사의 격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우리 바로 조금 전에 공부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단원의 제목인 명사의 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게 어떤 개념이다라는 걸 감은 잡을 수 있으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사의 수니까 뭐 수적인 개념이구나, 명사와 관련된 어떤 수적인 개념이구나라는 걸 쉽게 짐작은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이 명사의 격이라는 건 말이 좀 어렵네요. 우리가 지금 앞으로 뭘 공부하게 될지 감이 잘 안 잡히실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격자 앞에다가 자자 한번 써놔 보세요. 여러분들 책에 명사의 격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죠. 그 격자 앞에다가 자를 한번 적으셔서 이렇게 동그라미 쳐 놓게 되면은 자격이라는 얘기죠. 자격. 저기서 말하는 격이라는 건요, 자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지금 공부를 할 때에는 이렇게 문장 속에 나타난 명사들한테 명사야 너는 자격이 뭐니? 이런 걸 물어보고 그 명사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명사의 자격을 왜 논해야 하는가요? 선생님이 명사란 다재다능하다, 문장 속에 나타날 때 많은 역할들을 맡게 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자, 이렇게 명사는 문장에 나타날 때 뭐 다 품사는 똑같이 명사일지라도 자기가 하고 있는 그런 역할들은 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사들한테 너는 역할이 뭐지? 내지는 너는 지금 자격이 뭐지라는 걸 물어봐 줘야 되는데 이 명사가 맡을 수 있는 자격이 크게는 5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3가지는 이미 공부하고 왔어요. 그 동사의 앞에 나타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한테 너는 자격이 뭐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주격이야. 주어니까 주격이지 라고 대답을 해주게 되고요. 일반 동사 뒤에 나타난 명사, 목적어로 쓰이고 있는 명사한테 이 대상 역할을 하고 있는 명사한테 너는 자격이 뭐니? 그러면 나는 목적격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고 비동사 뒤에 나타난 명사한테 너는 자격이 뭐니? 그러면 나는 복격이야. 보어니까 복격이야 라고 말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총 5가지 중에 2가지만 더 공부하면 되죠. 그 2가지 중에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전치사의 목적격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이랑 같이 아직 전치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치사 하면 아직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느 정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우리 간략하게만 전치사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여러분 뭐 in Korea라든가 아니면 뭐 in the park 또는 뭐 on the desk 이런 따위의 영어를 조금은 들어보셨죠? 그러한 표현들 속에 있는 이런 in이라든가 이런 on이라든가 아니면 뭐 at이라든가 이런 뭐뭐 안에 또는 뭐뭐에서 뭐뭐 위에 뭐 어디에서 이런 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을 전치사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는 우리 3라운드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이 정도가 뭐 전치사라고 부른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신다면요. 선생님이 처음에 팔품사에서 나중에 공부할 품사로서 제거할 때 전치사는 왜 제거를 먼저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냐면 이 전치사라는 것이 앞전자에다가 위치, 치자를 써가지고 위치가 앞이다. 무언가의 앞에 놓는 녀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언가를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전치사를 공부하자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때 선생님이 그 무언가라고 했던 게 바로 명사예요. 전치사는 명사의 앞에 위치, 명사의 전치, 명사의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는 건데 여러분 그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거꾸로 생각했을 때 전치사 뒤에는 뭐가 나오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명사의 앞에 나오는 게 전치사라면 전치사의 뒤에는 명사가 나오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봤듯이 이런 전치사 뒤에는 뭐 코리아라는 명사, 온 뒤에는 데스크라는 명사가 발견되고 있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영어를 독해를 하다 보면 꼭 어떤 동사의 바로 앞에 또는 동사의 바로 뒤에만 명사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전치사의 뒤에서 명사가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전치사 뒤에서 발견되는 명사를 우리가 명사한테 이 전치사 뒤에 발견되는 명사한테 명사야 너는 자격이 뭐니? 라고 물어보게 되면요. 이 명사가 우리에게 대답을 이렇게 해줍니다. 나는 전치사의 목적격이야 이야 라고 대답을 해주게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일반 동사 뒤에 있는 명사도 나도 목적격이야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일반 동사 뒤에 있는 명사와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의 자격을 조금 세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도 표현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일반 동사 뒤에 있는 명사는 뭐랄까 동사의 목적격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이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격이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조금 궁금해지실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도 우리가 목적격 내지는 목적어라고 부를 수가 있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목적어에 대한 개념도 뭔가 제일 정립을 할 필요가 있나요? 자, 여러분,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독해를 하게 될 때에 이 전치사와 명사는 따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쉽게 접해볼 수 있을 텐데 인이 뭐뭐 안에 또는 뭐뭐에서인데 이 코리아가 한국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에서 코리아 이렇게 또는 뭐 따로따로 안에서 한국 이런 식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인식하면서 한국에서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따로따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사만 따로 이 명사는 전치사의 목적격이지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사실상 독해적인 측면에서 보기에는 별로 중요하진 않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가 전치사의 목적격이라는 걸 알아놓게 되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같은 걸 공부하러 갔을 때 그때 목적격이라는 그런 개념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공부를 해 놓는 것이지 이 독해 차원에서 보자면 이 둘을 따로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명사 하나만 얘는 전치사의 목적격이야 라고 말을 해보는 건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지금껏 공부했던 목적어의 개념을 다시 재정립해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이것까지 한번 암기해 놓기로 해요. 우리 전치사 가서 자세히 공부할 거지만 일단 암기적으로라도 이 둘은 한꺼번에 인식하는 것인데 이 둘을 합쳐서 우리가 얘네들이 맡고 있는 역할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는 한꺼번에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 따로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둘이 한꺼번에 같이 뭘 할 거냐 그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데 이 두 가지는 함께 문장 속에서 형용사처럼도 쓰일 수가 있고 부사처럼도 쓰일 수가 있다. 자, 여러분, 요만큼 일단 필기만 해놓으시고요. 우리 자세한 얘기는 진짜로 전치사를 공부할 때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다음으로 한 가지 자격이 더 남았죠? 그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제 소유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봐요. 여러분, 우리 영어에서 뭐 요런 표시를 어퍼스트로피라고 하거든요. 이 어퍼스트로피 다음에 s가 붙어 있을 때 어퍼스트로피 s라고 부르게 되는데 영어의 어퍼스트로피 s가 뭐 사실 좀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이렇게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첫 번째로 이 어퍼스트로피 s가 의라는 뜻을 갖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 이 어퍼스트로피 s가 비동사 is의 줄임꼴인 경우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is를 줄여갖고 어퍼스트로피 s로 만든 경우라면 이때의 뜻이 이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퍼스트로피 s의 뜻이 뭐뭐의일 수도 있고 뭐뭐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 이번에 대한 예를 한번 이렇게 여러분께 드려본다면요. 디너즈 레디라고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게 되면 이 어퍼스트로피 s가 is예요, is. 그래서 결국 디너 is ready와 같게 되는 건데 우리 ready라는 게 뭐 준비되어 있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만나서 준비되어 있다가 되면서 뭐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다 이런 문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어퍼스트로피 s가 is로 사용될 수도 있기는 한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자 하는 어퍼스트로피 s는요 의라는 뜻을 갖는 그런 어퍼스트로피 s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영어에서 어떤 명사가 어퍼스트로피 s랑 결합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 어퍼스트로피 s의 뜻이 의라면 이때 우리가 이 명사한테 명사야 너는 자격이 뭐니? 라고 물으면 소유격이야 라고 대답을 해줘요. 왜냐면요 여러분들 쉽게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토미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 본 다음에 여기다가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서 토미의 라는 뜻을 만들고 그 뒤에 뭐 토미의 꽃 이런 식으로 뭐 한번 간단한 표현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이 토미의라는 말이 뒤에 나온 꽃을 좀 소유하는 느낌을 가지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가 의라는 뜻을 가질 경우에 이 명사한테 토미야 너는 지금 토미라는 명사야 너는 자격이 뭐니? 그러면 나는 소유격이야 라는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소유격에서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점은요. 여러분들이 꽃을 예를 들어서 예쁜이란 말로 꾸밀 때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쁜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꽃을 꾸미고자 할 때에
예쁜까지만 하면 얘가 장식품인 티가 나는 게 예쁜? 그럼 예쁜 누구? 예쁜 무엇? 이런 식으로 뭐 누구 또는 무엇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가 뒤에쯤 나와서 이 예쁜의 수식을 받아주기를 우리가 기다리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즉 예쁜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아, 저 예쁜이란 말은 뭔가 꾸밀 준비는 되어 있다. 그 뒤에 그거의 꾸밈을 받는 뭔가가 나와줘야 된다는 느낌이 우리에게 오듯이 비슷한 느낌이 토미의라는 말에서도 나요. 우리가 토미의 그랬을 때는 거기서 뭔가 완료되었다는 느낌이 나는 것이 아니고 토미의 그러면 토미의 누구? 토미의 무엇? 이런 식으로 마치 예쁜 했을 때 예쁜 누구? 예쁜 무엇? 이런 식으로 명사가 기다려지듯이 토미의 그러면 토미의 누구? 토미의 무엇? 이런 식으로 뒤에 명사 하나쯤 나와서 이 토미의라는 말에 수식을 받아주기를 좀 우리가 기다려지게 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 토미의라는 말도 이 꽃을 꾸미는 형용사로서 쓰이게 된다라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있을 때 얘가 의라는 뜻을 가질 때 이 명사는 소유격이다라는 것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할게요. 이것도 필기가 필요한 것 같은데 명사 다음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 적어놓으시고 그 밑에 의자 적어놓으신 다음에 이때 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즉 명사의 소유격이라는 것은 일종의 형용사라고 볼 수 있다. 이거 필기 하나 보세요. 자, 명사가 어퍼스트로피 s를 달고 있으면 얘는 의자가 붙었기 때문에 뒤에 다른 명사가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이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있는 경우는 뭐 일종의 형용사다라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복수명사 중에 우리가 이렇게 복수임을 표시하기 위해 가지고 뭐 닥터즈라던가 아니면 플레이어즈처럼 이렇게 s가 이미 붙어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들에는 s가 붙어있는데 어퍼스트로피 찍고 s를 또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식으로 s가 두 번 나오게 되겠죠. 이 발음상 안 좋기 때문에 이때에는 어퍼스트로피 s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어퍼스트로피라는 마크만 찍어놓고 뒤에 s는 안 쓰게 되어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게 복수명사 뒤니까 뭐 그런 사정이 있어서 그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다음에 이런 식을 만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의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닥터즈 한 다음에 어퍼스트로피가 찍혀 있으면 뭐 의사들의가 될 것이고 이 플레이어즈 한 다음에 어퍼스트로피가 찍혀 있으면 아, 선수들의라고까지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가지 더 공부함으로써 총 5가지의 명사의 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 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 걸 한번 예문들을 통해서 체크를 해 보기로 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지금 5가지의 문장을 제시하고 5가지 문장들에서 명사 하나씩에다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여러분들도 이 엑서사이즈 4번을 핀 다음에 여기서는 필기를 쭉 같이 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 애플한테 애플아 너는 애플이라는 명사야 너는 자격이 뭐니라고 물으면 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그쵸? 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비동사 앞에 나온 명사기 때문에 주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나는 주격이야 라는 대답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비동사 뒤에 있는 닥터라는 명사한테 너는 역할이 자격이 뭐니? 그렇게 묻게 되면 나는 비동사 뒤에 있으니까 보어지 그러니까 복격이야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라는 명사한테 너는 자격이 뭐니? 그러면 나는 accept라는 일반 동사 뒤에 있으니까 나의 자격은 목적격이야 라는 대답을 할 것인데 조금 세세하게 말을 해보자면 얘는 동사의 목적격이네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치사 뒤에 나온 명사한테 명사야 너는 자격이 뭐니? 라고 묻게 되면 얘 또한 목적격이라고 대답을 해요. 자세히 말한다면 얘는 전치사의 목적격이겠네요. 여러분 이거 다 필기하고 계시죠? 이 밑줄 밑에다가 다 주격, 목격, 목적격 다 필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s를 달고 있는 명사한테 명사야 너는 자격이 뭐니? 라고 묻게 되면 나는 소유격이야 라는 대답을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에서 우리 명사의 격은 다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또 우리 퍼스트 타이머스 코너를 통해서 요약 정리 한번 해봐야죠. 자, 여러분 영어의 문장 속에서 명사가 발견되는 자리는 우리가 여태까지는 동사의 앞뒤에서 발견된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여태껏 우리가 이 전 시간까지 공부했던 곳에서 동사의 앞과 뒤에서 명사가 발견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동사의 앞뒤에서 발견되는 것들은 우리가 소위 주어니, 목적어니, 보어니 이런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문장의 주성분이다. 자, 이것도 필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공부한 거에 의하면 명사가 이렇게 동사의 바로 앞뒤에서만 발견되는 게 아니고 전치사의 뒤에 명사가 나올 때도 있구나. 그리고 영어의 명사라는 것이 어퍼스트로피 s와 함께 쓰이기도 하는구나 라는 것도 공부했죠. 자, 그런데 이때에는 선생님이 아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쓰였을 때는 전치사와 함께 해석이 되는데 얘네들이 마치 어떤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인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잠깐 암기만 해놓으신 다음에 자세한 공부는 다음에 3라운드 가서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어쨌든 이 전치사와 함께 쓰이게 된 명사는 이 형용사처럼 또는 부사처럼 역할이 바뀌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치사 뒤에 쓰인 명사는 이제부터는 뭔가 수식 성분적인 그런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어퍼스트로피 s와 함께 쓰인 명사도 마찬가지로 의라는 말이 붙게 되면서 자기 뒤에 따라 나오는 명사를 꾸미는 듯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일종의 형용사로 쓰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사의 앞뒤에 나오는 경우는 우리가 주목부라고 부르면서 주성분 역할을 맡는 그런 명사들인데 전치사와 함께 쓰이거나 어퍼스트로피 s와 함께 쓰이면 얘네들은 뭔가를 꾸미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이때부터는 얘네들은 수식 성분으로 쓰이겠네. 이렇게 필기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자, 지금 한 요 두 줄 정도의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형용사처럼 부사처럼 쓰인다. 그 다음에 명사에다가 어퍼스트로피 s가 붙어있게 되면은 얘는 일종의 형용사다. 이렇게 좀 필기를 해놓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이 좀 길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네요. 우리 지금까지 명사의 수와 명사의 격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명사라는 것을 공부하면 오늘 강의가 마쳐지게 되겠어요.